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4과목 노동시장론 71번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71번.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 그렇죠. 노동조합 쟁의를 통해서 이제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고. 2번. 근로조건을 개선. 그렇죠.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하죠. 3번. 노동조합은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을 할 수 있죠. 4번.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발휘할 수 있죠. 네. 예전엔 그 정당 이름도 아예 그 대놓고 민주노동당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노동조합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그래서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해서 이 보기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시키고 근로조건 개선,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 네, 넘어갈게요. 72번. 다음 중 분단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단노동시장 이론.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네. 우리 영상에서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분단노동시장 이론. 제도학파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제도학파라는 이름은 이름 그 자체에서 얘기하듯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도학파에서는. 네, 이 제도학파는 분단노동시장 이론에서 신고전학파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 앞에서 우리 케인즈의 실업이론 할 때 신고전학파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케인즈의 실업이론이다 라고 했었죠. 마찬가지 분단 노동시장 이론도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신고전학파를 비판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신고전학파의 주장은 이제 자유경쟁, 경쟁 노동시장 이런 것이었죠.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기능이 만능이다. 시장 기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이제 실업도 자연 실업 상태가 되고 최적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 신고전 학파의 주장 이론이었다면 이제 분단 노동시장 이론 주장한 제도 학파는 이 신고전 학파를 비판하면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출연 배경을 보면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패한 거예요. 신고전 학파 시대에 이제 이런 노력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개인의 뭐 노력,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소득이 차이 난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규명된 바가 없다. 개인의 특성이 소득 차이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규명된 바 없다. 또한 교육 훈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종차별도 있었고 차별과 소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어요. 빈곤 퇴치가 실패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분단 노동시장이 이론이 출현하게 됐는데 내용을 보시면 노동시장은 하나의 연속적 경쟁적 시장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노동시장은 분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노동시장은 다른 속성의 근로자, 분단된 노동시장으로 되어 있고 상호 교류 및 이동이 서로 단절되어 있다. 이 분단된 노동시장이어서 또한 임금과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하다라고 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은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이제 개인적 특성이 소득 차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이 이 분단 노동시장 이론의 출현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소득 불평등 주 원인은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고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 제도적인 장애물. 시장 구조, 직무 구조, 계급 구조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둔 가설입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했어요. 내부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개입, 노동시장 공급에 대한 정부의 개입, 지원에 부정적이었어요. 보통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면 노동시장 공급과 관련된 측면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공공고용 확대, 이게 노동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임금 보조,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 소외 등의 문제들과 관련지어서 이제 노동의 인간화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차별 대우, 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단 노동시장 이론의 그 하나의 이론이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 있습니다. 이중 노동시장은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언급을 해놨어요. 분단 노동시장 이론의 하나로서 이중 노동시장 이론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볼게요.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기존에 보이지 않는 손, 완전 경쟁, 시장 기능이 만능이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주장했던 신고전 학파, 즉 경쟁 노동시장 가설을 비판하면서 출연을 했어요. 출연 배경을 보면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고, 또 개인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실제로 규명된 바가 없고, 교육훈련 효과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또 인간 차별, 소외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분단 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연속적 경쟁적 시장이 아니라 다른 속성의 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노동시장은 분단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분단된 시장은 서로 단절되어 있고 차이가 현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애물에 있다. 시장 구조, 직무 구조, 계급 구조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수요에 초점을 두었고,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 수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노동시장 공급에 대한 정부의 개입, 지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죠. 공공고용 확대나 임금 보조와 같은 수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노동의 인간화를 강조했습니다. 차별 대우 금지, 그리고 분단 노동시장의 하나의 이론으로서 이중 노동시장 이론도 있습니다. 이중 노동시장 이론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이 있어요. 이중 노동시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빈출되는 주제입니다. 1차 노동시장은 쉽게 말해 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의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무, 승진관리제도 확립, 고임금, 고용의 안정성, 근로조건 양호,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있는 시장이죠.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은 비숙련 직무, 이런 제도 같은 게 확립되지 않았고 저임금, 고용 불안정, 높은 이직률, 근로조건 열악한 노동시장을 2차 노동시장. 그래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상호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분단 노동시장 이론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분단 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출연 배경이죠. 2번.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3번.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4번.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이거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좀 이제 고학력 실업자, 고학력 직군, 예를 들어서 숙련직과 비숙련직, 전문직과 단순 노무직을 비교하면 좀 서로 반대 관계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실업자 증가하는 거는 단순 노무직의 임금 하락하는 것과는 이제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 보시면 능률급제라고도 합니다. 네, 많이 이제 직장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작업시간 무관하게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 제도입니다. 장점으로는 동기 유발이 되겠죠. 이제 성과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근로 능률을 자극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직원 간 화합에 불리할 수 있겠죠. 좀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직원들은 좀 많이 좀 실망하고 좀 박탈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화합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 작업량에 치중해서 품질에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생산해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동기부여는 되지만 품질에 있어서는 소홀할 수 있다. 시간급 제도, 고정급 제도라고도 합니다. 성과의 양하고 질하고는 상관이 없죠.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 확정적 임금을 보장할 수 있고 임금 계산이 간편하다. 시간 제약이 감소해서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 이거는 이제 능률급제랑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능률급제는 작업량에 치중이 하게 되고 성과급은 그래서 품질 소홀할 수 있는데, 시간급 제도는 시간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조건 많이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제품 품질이 더 낫겠죠. 그런 성과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작업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직원 간 화합이 불리하다고 했었죠. 네. 성과급 제도는. 그리고 2번.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네, 능률 자극할 수 있죠. 동기부여가 되고. 3번.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네, 이거는 고정급 제도에 대한 얘기죠. 시급으로 계산하니까. 4번.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이것도 시간급 제도 얘기죠. 시간에 따라 근무한 시간만큼 딱 보장이 되는 거니까. 성과급은 성과에 따른 거니까 이제 확정적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4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 개 생산, 자, 마지널, 마지널이라고 그랬죠. 한 개의 개념은 노동시장론 과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한 개라는 건 마지널, 단위당 변화량, 단위당 증가량,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개의 생산이라고 하면 노동력을 한 단위 더 추가 투입했을 때, 노동력을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생산하는 생산량의 증가량을 말하는 거죠. 다시, 노동량을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 생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이윤 극대화. 근데 어떤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이래요. 우리가 이윤 극대화 조건에 대해서 앞에 2021년 3차 노동시장론 문제를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때 한계 생산 가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다 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계 생산 가치가 딱 0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뭐죠? 한계 생산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딱 0이 되는 지점까지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노동 투입에 따른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시간당 임금이 되는 지점까지 고용을 늘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한계 수입,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곧 한계 수입이 되는 거고, 시간당 임금은 곧 한계 비용이 되니까. 그래서 시간당 6,000원이니까 한계 비용이 6,000원이 되는 거죠. 시간당 임금. 그리고 커피 한 잔의 가격. 이게 한계 생산 가치가 되는 건데, 한계 생산 가치가 한계 비용과 동일해지려면 몇 잔을 만드는 한계 생산이 돼야 될까요? 2잔이 돼야겠죠. 그러면 6,000원 같아지니까. 네, 이 지점이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혹시 한계 생산에 대한 개념 비롯해서 이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 내용을 이제 제가 말로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좀 자세히 궁금하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2021년 3차 노동시장론 과목 내용을 이제 다시 학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차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5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이고 실업률은 20%일 때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이거는 이제 이 그림이 필요한 거죠.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를 말하는 거죠. 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실업률이라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실업률입니다. 그러면 취업률은 뭘까요? 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이게 취업률입니다. 고용률은 뭐예요? 고용률은 이제 이게 취업률이니까 경제활동 인구 대비 취업자 수가 취업률이니까 고용률은 이거죠.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 이게 고용률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니까 여기 인구 중에 여기가 10명이라 그러면 여기가 6명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되는 거죠. 이거 분의 이거. 그리고 실업률은 이거 분의 이거가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 분의 실업자 수. 그래서 이게 20%. 그러면은 실업률이 20%면 취업률이 얼마예요? 취업률이 80%가 되겠죠. 그러면 고용률이라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취업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중에 이게 몇 퍼센트인지 보려면 생산 가능 인구 곱하기 60% 곱하기 이 중에 80%니까 곱하기 80%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0.6 곱하기 0.8을 하면 0.48. 그래서 48%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6번.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비숙련 외국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 같은데요. 네.
숙련 노동 시장과 비숙련 노동 시장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우리 아까 분단 노동 시장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쵸? 그 비숙련 외국 근로자가 유입이 됐대요. 비숙련 외국 근로자가.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당연히 국내 비숙련 노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비숙련 노동자가 유입이 되면 국내 비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전문직 숙련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 숙련 노동자가 유입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전문직 숙련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또 반대의 효과로 비숙련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격차가 좀 줄어든다. 이런 효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다라는 게 뭐죠? 밑으로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네.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장기 노동 계약. 이제 장기 노동 계약의 경우에는 임금 삭감에 대해서 더 저항이 셀 수밖에 없겠죠. 내가 1년 계약하는 거랑 5년 계약하는 거랑 임금 삭감에 대한 저항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5년 계약하는 게 더 크겠죠. 1년 계약이야 1년이면 계약이 끝나지만 5년은 5년 동안 삭감된 연봉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물가의 지속적 상승. 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것, 안 떨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이거는 이제 임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3번 볼게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그렇죠. 경기가 어렵고 뭔가 기업으로서 긴축을 하려고 해도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임금을 이제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도 임금의 하방 경직적인 영향을 미치고. 4번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네, 그렇죠. 노동자가 오히려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여기 이유가 몇 가지 더 나오네요. 화폐 환상. 어디서 봤었죠, 우리?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나왔었죠. 노동 공급을 하는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명목 임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 명목 임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그렇죠. 최저임금제는 임금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그 지지선, 보호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효율임금제도, 고임금 정책, 이것도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것과 관련이 됩니다. 네, 효율임금제도는 명칭에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임금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효율임금 정책.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네, 이거 이제 매번 출제되는 내용이네요. 그쵸?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 곡선에 대한 얘기죠.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이라고 했죠. 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별표가 엄청 많죠. 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 이 곡선이
노동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후방 굴절이 된다는 거죠. 뒤쪽으로 이렇게 굴절이 된다. 그래서 후방 굴절 노동공급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 여가와 소득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해서 여가 소득의 선택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을 대체 효과 구간이라고 했고, 이 W0 기준으로 이 위쪽 구간, 꺾이는 구간을 소득 효과 구간이라고 했어요. 대체 효과라는 것은 보면 임금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세로축이죠. 임금이 올라갈수록 근로시간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임금이 올라갈수록 근로시간도 늘어난다. 무슨 말이에요? 임금이 오르면 일을 더 많이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즉, 임금이 많아질수록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가치가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가치가 더 좋다는 얘기죠. 여가 대신 일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임금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노동이 여가를 대체했다라고 해서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볼게요. 자, 임금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근로시간 공급은 어때요? 왼쪽으로 가잖아요. 근로시간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임금은 올라가는데 근로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임금을 더 올려줘도 일을 더 안 해요. 일을 하는 시간을 더 줄여요. 그렇다는 것은 임금이 올라가도 일하는 것의 가치가 여가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즉, 여가가 노동을 대체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긴 여가 가치가 더 우선시 된다. 소득 효과 구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구간이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구간이 다르다는 것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렇게 후방 굴절이 나타나는 것은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정상제가 무엇일까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정상제라고 합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그것을 정상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제 여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러다 여가의 수요가 늘어나고 여가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보다 높아지니까 이렇게 후방 굴절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면 여가가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러면 여가가 열등제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점점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면 여가를 선택할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후방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곡선이.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로 갈게요.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면 열등제라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우상향한다 그랬죠. 임금 증가하면 노동 공급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가 맞겠죠. 네, 우상향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 고유의, 그 기업 특유의 인적 자본 형성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 이거 해당되죠. 우리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한다면 우리 그 회사 내에 특수적 인적 자본이 되겠죠. 2번. 생산 공정의 특유성도 우리 회사 특유의 인적 자본, 우리 회사만의 인적 자본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겠죠. 3번. 생산 장비의 특유성도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생산 장비, 그걸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당연히 특수한 인적 자본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 직업 훈련은 아니겠죠. 네. 일반적인 직업 훈련은 이제 말 그대로 일반적인 훈련이니까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기업 특유의 직업 훈련의 차이가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특유의 직업 훈련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네, 이 실업은 뭐 항상 매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마찰적 실업 또 한 번 정리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실업이라고 했어요.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일치. 이게 뭐라고 했죠?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이다.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다. 그래서 개인이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직업을 얻고 싶어서 탐색하는 그런 실업이기 때문에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자발적 실업이겠죠. 네.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기 때문에 자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찰적 실업은 장기적일까요? 일시적일까요? 네, 일시적인 실업이죠. 일시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찰적 실업이 나오고 자연적 실업 나오면 완전 고용 상태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완전 고용 상태는 어떤 상태죠? 실업률이 0인 상태다. OX. 완전 고용 상태는 실업률이 0인 상태다. X죠. 네, 실업률이 0인 상태는 뭐라 그랬죠? 미세먼지가 0인 상태와 같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실존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완전 고용 상태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라고 했죠? 네,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이다. 라고 했어요. 즉, 마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 고용 상태는 이러한 자연적 실업,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의 상태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1번 문제를 돌아가서 볼게요.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1번.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선망 연결. 마찰적 실업 원인은 정보라 그랬잖아요. 직업정보 부족, 정보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직업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직업정보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이죠. 1번. 2번. 직업 안내와 상담 등 직업 알선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직자, 구인자, 미스매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번. 고용 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 제공. 이것도 직업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직업정보 관련해서 맞는 얘기고. 4번.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은 이 마찰적 실업이랑은 관련이 없죠. 네, 직업 정보 부족이니까. 이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은 무엇과 관련이 될까요? 네, 구조적 실업과 관련이 되겠죠. 구조적 실업은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서 성장산업과 저성장 사양산업, 네,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과 관련한 재훈련 실시가 이제 해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오늘 살펴봤고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드시 복습, 오늘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도 좀 있었으니까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혹시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저도 힘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